2023년 일본 도쿄의 한 경매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무려 270만 달러에 거래되던 도쿄 명문 골프장 회원권이 이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던 거죠. 이 회원권은 단순한 골프장 출입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경제의 거품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당시 일본의 골프 회원권 시장 전체 가치는 2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한 나라의 GDP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쿄 항공부지 하나의 가치가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던 시절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본은 전체 경제 규모의 2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은 36조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이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독일, 스위스, 카타르처럼 부유하다고 알려진 나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국가들은 돈을 빌리는 걸까요?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빚을 지는 걸까요? 더 궁금한 건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누가 빌려주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은행이 한 나라에 수조 달러를 빌려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뉴스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합니다. 정부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국가 부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부채가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독일, 심지어 석유로 부유한 중동 국가들까지도 모두 빚을 지고 있죠. 이게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국가 부채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국가들이 돈을 빌리는지, 누가 그 돈을 빌려주는지, 그리고 이 부채가 정말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부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국가 부채는 사실 정확한 용어로는 국채라고 불리죠. 이건 연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빌린 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정부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한 은행에서만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대형 금융기관, 심지어 자국 국민들에게서도 돈을 빌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 부채에는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부채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 부채에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주정부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나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자체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국가 부채에는 개인의 신용카드 빚,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개인 부채로 분류되죠. 국가 부채는 오직 정부가 빌린 돈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정부는 왜 돈을 빌릴까요?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 굳이 빚을 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인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경제에 현금이 넘쳐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하며 결국 경제가 붕괴됩니다. 투자자들과 다른 나라들은 그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그 돈은 휴지 조각처럼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서 일어났죠. 짐바브웨에서는 한때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등장했는데 그걸로 빵 하나도 살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빚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정부는 돈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 됩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돈을 인쇄하는 대신 빌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세금이죠. 하지만 때로는 세금으로 거둔 돈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예산 적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세금으로 3조 달러를 걷었는데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에 쓸 돈이 4조 달러가 필요하다면 1조 달러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고 학교 시설이 악화되고 병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지죠.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국민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이것 역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료세 인상 계획만으로도 노란조끼 시위가 몇 달 동안 이어졌죠. 그래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돈을 빌려서 적자를 메우는 겁니다. 당장은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정부도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장기적 문제보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 성장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빚을 지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로, 학교, 병원이 필요한데 정부에 돈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낡은 도로 때문에 고생하고 학교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병원 시설이 열악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정부가 돈을 빌려서 지금 당장 이런 시설들을 건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삶은 즉시 개선되고 경제도 더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좋은 도로가 생기면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학교가 늘어나면 교육받은 인재가 많아지고 병원이 좋아지면 국민 건강이 개선되죠. 이런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나라가 걷는 세수가 늘어나고 결국 빚을 갚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빌렸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기와 비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니까요. 2020년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미국 정부는 그 해에만 3조 8천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이는 미국 GDP의 약 18%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 돈은 실업수당, 경기 부양금,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을 겁니다.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채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정부는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흔한 일이죠. A라는 나라가 2010년에 돈을 빌렸는데 상환 기한이 202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20년이 되자 그 나라가 갑자기 돈을 갚을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20년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2010년 빚을 갚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빚을 이어가는 건 위험해 보이지만 국가가 부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통제 불능으로 늘어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2년에 510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대통령이 도망가야 했죠. 국가가 빚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정부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조절하는 도구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통화를 안정시키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에서 돈을 빼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채를 사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던 돈이 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경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죠.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국가에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어떤 은행이 한 나라에 수조 달러를 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정부는 단 하나의 출처에서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출처가 있죠. 국내 대출기관, 외국 대출기관, 그리고 자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대출기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채나 채권이라는 거죠. 국채를 사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셈이고 정부는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줍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상업은행도 국채를 삽니다. 일부 상장 지수 펀드나 뮤추얼 펀드, 심지어 기업들도 투자 목적으로 국채를 사죠. 더 흥미로운 건 정부 기관도 국채를 산다는 겁니다. 이걸 정부 내 부채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사회보장청 같은 정부 기관이 여유 자금으로 국채를 사서 이자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 중 약 7조 3천억 달러, 즉 전체의 20%가 이런 정부 내 부채입니다.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 대출 기관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시민과 상업은행도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독일 시민이나 독일 은행이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외국 정부도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량으로 삽니다. 대개는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의 채권을 투자 도구로 사는데 이는 안전하게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일본과 중국으로 각각 약 1조 달러와 7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약한 나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외국 정부는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의 채권은 사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나라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되고 그걸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경제가 약한 나라들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관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런 기관들은 도로, 학교,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인프라에 장기 대출을 제공하죠. 이자율은 낮지만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마지막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죠. 개발은행과 달리 IMF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대출을 제공합니다. IMF 대출은 이자율이 낮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세금 인상, 정부 지출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같은 조치들을 요구하죠. 이런 조건들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IMF의 요구사항을 따른 후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자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정부는 이론적으로 자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걸 부채 화폐화 또는 통화자금 조달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이 새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는 방식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앙은행은 간접적으로 국채를 삽니다. 먼저 상업은행이 국채를 사고 나중에 중앙은행이 그 상업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는 방식이죠. 이는 주로 정부의 돈을 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국채를 사거나 팔면서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국가 부채는 정말 나쁜 걸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사실 부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부채는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정부가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출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부채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채가 너무 많으면 위험합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새로운 빚을 진다면 그 나라는 빚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부채가 너무 커지면 국가는 의료와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죠.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네,
은행의 신용점수처럼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새로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들은 대출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부채 위기와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2022년에 겪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빚이 얼마나 많아져야 위험한 걸까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경제학자들은 보통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그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는 국가의 총 부채를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부채 대비 GDP 비율이 60%라면 GDP가 1000억 달러일 때 부채는 약 600억 달러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60% 이하를 안전한 수준으로 여기지만 이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일본은 부채 대 GDP 비율이 250%가 넘지만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나라들은 훨씬 낮은 비율에서도 위기를 겪죠. 결국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그 나라가 부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는 부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를 법으로 정한 거죠. 부채가 이 한도에 도달하면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부채를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의회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매번 한도를 올리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국가가 부채 없이 운영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에선 부채가 전혀 없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전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세계의 모든 주권 국가는 어느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가장 가까운 예는 마카오인데, 마카오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특별행정구입니다. 마카오는 인구가 약 70만 명에 불과하고 면적도 맨해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카지노 산업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라스베거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죠.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채 없이 지낼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전체를 거대한 카지노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설령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국가가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부채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완전히 없애려면 막대한 지출 삭감이나 엄청난 세금 인상이 필요한데, 이 둘 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부채가 없다는 건 정부 채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중요한 안전투자 옵션을 없애는 거죠. 대부분의 연금기금은 은퇴 자금을 늘리는 저위험 방법으로 정부 채권에 의존합니다. 만약 채권이 없다면 연금기금은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이는 은퇴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금융시장 전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 채권은 금융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부채는 양날의 검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국가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사용하면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핵심은 부채를 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우리가 일상에서 부채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국가 차원에서의 부채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에게는 빚이 없는 게 이상적이지만 국가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부채가 오히려 경제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국가가 부채를 잘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들은 높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어떤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에도 위기를 겪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요인들이 국가의 부채 관리 능력을 결정하는지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부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그 나라를 믿고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다면 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낮은 부채라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각국의 부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채는 현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점이죠. 다음에 뉴스에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단순히 숫자만 보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나라가 부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부채의 크기보다 부채의 질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